4년 전 아시안컵에서 외신들, 전문가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한국을 뽑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지 않은 팀이었지만 당시에는 역대 최강팀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조별 예선에서도 졸전을 펼치더니 8강에서 개최국 카타르에게 패배를 하면서 솔직히 정말 허무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네임밸류적으로 우승 후보였지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경기를 다 뛰는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조별 예선 2차전에 투입되었고 그것도 이틀인가 쉬고 바로 중국전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애국심 아니면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죠. 조직력이 좋았을 리 없습니다. 오죽하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데려갈 때는 전세기를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고 바로 성적을 내야 했었지만 전력의 70%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리 없고 짧은 기간 조직력도 제대로 갖추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코로나 빼더라도 2년이란 시간 동안 벤투는 팬들의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팀을 완성시킨 후 월드컵에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강호들과의 대등함으로 원정 16강 진출까지 해냈습니다. 완성도 있는 팀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4년이 지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우승 후보 1순위를 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유로파 하는데 과거 약 5년 전이라고 한다면 유로파라는 말이 뭔가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유로파라는 말이 그렇게 귀 기울여지지도 않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중위권 팀 소속 선수들, 유럽 5대 리그 외에 유럽 국가에서 뛰는 선수들로 잔뜩 있으면서 무슨 대단하다고 유로파입니까? 거기다 엄청난 개인 기록을 내고 있는 선수도 없죠. 일본이 우승 후보 1순위로 불리는 건 유로파가 많아서가 아니라 한 감독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감독을 유지하면서 팀을 조직화하고 감독이 원하는 색깔을 완벽하게 내버렸기 때문에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해줘야죠. 아시아 랭킹도 최고인데요. 그리고 일본 스쿼드가 대단한 선수는 없이 고만고만으로 레벨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하지만 중간 레벨의 선수들이 조직력이 좋아졌다고 B클럽 레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기량 차이는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럼 현재 전문가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라고 하는 건 베스트 11이 아닌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능력과 조직력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면서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로 1년 동안 지도하면서 대회를 나가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한국 팬들은 정말 신기해할 정도죠. 한국의 단점은 일본과 정반대입니다.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선수 간의 레벨 차이가 존재를 해버립니다. 손흥민 빠지면 대체자 없고 김민재 빠지면 대체자 없고 이강인 빠지면 대체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이강인보다 김민재 빠지면 정말 더 큰일 난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잡을 수 있다는 전제는 모두 이 3명의 선수와 우리도 유럽파들이 있다는 전제가 포함됩니다. 이건 어떤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아무리 강해도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이고 네이마르 빠지니까 남미 새가 돼버렸습니다. 잉글랜드에 케인, 벨링엄 빠진다고 보세요. 맨시티에 홀란, 데브라이너 없다 보자고요. 강팀을 강팀으로 인정하는 건 그만큼 슈퍼 에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강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이례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인정해버립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한국은 명실상부한 이번 대회 최고 스쿼드를 보유한 팀이다.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고 공격수 황희찬은 올 시즌 울버햄튼에서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0골을 기록 중이다. 이강인은 PSG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붙박이 주전 센터백이다. 월드컵에 10차례나 출전한 한국의 아시안컵 성적은 미스테리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도전이다. 2015년 호주에서 결승전에서 패했고 4년 전에는 8강에서 카타르에 탈락했다.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한다면 그의 한국 대표팀 감독 경력은 막을 내릴 수도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적 성향을 가진 감독이다. 이강인을 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선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그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자가 쓴 건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번 대회 명실상부한 최고 스쿼드 맞죠. 어느 정도냐면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연봉을 비교해보면요, 1위부터 10위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 5명, 일본 선수 5명인데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한국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재계약하기 전인 것을 감안해도 1위가 김민재 172억, 2위가 손흥민 163억, 3위가 이강인 104억, 4위가 황희찬 80억입니다. 이후에 5위가 미토마부터 순인데 가장 비싼 선수가 68억입니다. 5명의 선수의 연봉값만 봐도 일본은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우승 가능성이 10%가 차이 나는 건 솔직히 조금 불편합니다. 일본은 이번 요르단을 대파할 때 결국 경기 초반에 득점이 나왔던 것이 컸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레벨 차이가 적다 보니까 교체를 해도 같은 조직력이 나오면서 다득점이 나왔죠. 한국은 좀 다릅니다. 클린스만으로마저도 분위기가 좋을 때 경기 초반에 득점이 나온 적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전에 일찌감치 손흥민이 골을 넣었지만 이후 30분은 무득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초반에 승기를 빨리 잡아야 체력 관리를 잘하면서 100%로 8강부터 달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있고 골도 많이씩 넣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12월에 한 달 동안 7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거의 모두 풀타임이었습니다. 특히 이틀 쉬고 경기하고 비까지 내렸는데도 그의 품은 죽지 않고 후반 71분에 득점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이번 아시안컵도 결승까지 총 7경기입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도 최고조로 만든 상황인 만큼 우리 주전 선수들은 최대한 많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분 안에 많은 골들만 넣는다면 체력 안배 충분히 하면서 100%로 일본과 붙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클린스만은 부임 후 11경기에서 6실점입니다. 이강인까지 완전체가 된 후 7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거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 경기 모두 김민재가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가 강하지 않은 건 있죠. 최소한 8강 전까지는 한국은 비슷한 전력의 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럼 득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골만 일찍 나온다? 그럼 무조건 수월하게 풀립니다. 상대가 공격하려다가 아시아 최강 공격진에 두들겨 맞을 테고 버티려고 할수록 체력 소모는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야 춥지 카타르 이 시기에 경기하기 정말 좋습니다. 24도 정도라고 하네요. 이제 한국은 도전자의 마음으로 14%의 기적을 만들어내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은 84%인데 응원해도 뭐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대회의 득점왕도 궁금하게 되죠. 여러분은 득점왕 누가 될까요? 과거에는 조별 예선 후 8강이라서 득점수가 4골에서 5골이면 득점왕이었는데 지난 대회부터는 16강부터라서 한 경기 더 늘어서 6골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카타르 공격수가 9골을 넣어버렸는데 그건 북한전에서 혼자 4골을 넣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6골 이상 넣을 선수 누가 있을까요? 조별 예선에서 전과 다른 경기당 3골 정도가 나와버리면 솔직히 그 정도 해야 되는 전력입니다. 손흥민은 의외로 아시안컵 4번째 참가인데 3번 참가 동안 4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뭔가 다르지 않나요? 리그에서 폼 미쳤지, 현재 컨디션 제대로 만들어놨지, 손흥민 말고도 위협적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개인적으로 손흥민, 조규성도 충분히 득점왕 대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골 겁나게 넣고 있는 일본인데 일본은 골에 집중하는 선수는 없이 다양하게 넣고 있으니까 오케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 가져보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